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둔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일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했던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의 그 쌀국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여기 여의도에 있는 쌀국수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줄 서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베트남 여성들을 선호한다. 지금 이 말 때문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서 저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까? 친딘중 베트남 경제부총리가 그 이해찬 당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환담을 하는데, 네. 이제 이해찬 그 당대표가 이런 말을 하게끔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비슷한 얘기를 이제 친딘중 이제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많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가정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받고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받아서 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한국 남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라고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이제 그 선호라는 단어, 베트남 네. 여성을 선호한다는 이 단어 아하.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이 여성의 상품화이자 여성을 기호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지금 좀 집중 포화를 지금 퍼붓고 있는 아까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정성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쌀국수 얘기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아, 일단은 평소에 그 젠더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일단의 그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더더욱이나 외교 감각도 좀 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베트남 경제부총리와의 환담 자리에서 나와서 야당이 저렇게 공세를 퍼부으면 나라가, 이게 뭐 개인보다는 나라가 좀 창피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이걸 외교 문제화하고 또 들쑤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나름대로 이해찬 대표도 속사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발언을 두고 야당은요 일제히 또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한다면 고집세고 오만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신울신의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고집세고 오만한 정치인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뱉은 발언에 비해서 돌아오는 그 강도가 굉장히 세게 커져서 돌아오네요. 사실 이해찬 대표가 어떤 정책 능력 이런 게 뛰어나고 네. 그런 점은 있는데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어서 네. 과거부터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서도 지난번에 평양에 갔을 때 뭐 살아생전에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뭐 네. 이런 얘기, 또 그 전에 전당대회 할 때 뭐 이제 문 대통령을 문실장이라고 지칭했던 이런 등등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해찬 대표가 썼지 않습니까? 네. 이번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제기되는 일종의 이제 위기, 네. 리스크적인 측면에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금 징표죠. 야권들은 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기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뭐 딱히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이 말 하지 말아라, 그냥 피했군요. 그 점이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인데요. 네. 사실 본인의 발언은 여러 사람들이 야당의 비판이 나오지만 문제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조금 전에 얘가 얘기한 대로 이거 내가 약간 말 실수한 것이고 내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좀 그 부드럽게 언론과 이런 걸 설득하면서 좀 수습에 나서면 좋은데, 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네. 오불관원이다, 이런 태도가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회에서 열린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겨울은 남의 체온이 고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김치를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과 정을 나누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런 자리가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하고 예산안 처리, 이 부분 연계한 것 때문에 또 여야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이해찬 대표 자꾸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서 큰일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협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야말로 지금 예산안 처리가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니, 처리 기한이 지났죠. 네, 정말 예. 야당도 고개를 숙여도 시원찮은 마당인데 저렇게 이제 뻣뻣한 태도, 그다음에 신경 안 쓴다는 저런 태도, 또 거친 말 이런 것들이 지금 야당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정말 엎드려서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상황을 좀 더 꼬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야당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국민을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법을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모습은 보질 못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 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불성설입니다. 언제부터 여당을 했길래 이렇게 독재 세력의 후예 같은 그런 언급이 난무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그리고 예산안 처리 이 두 개를 연계한 야당 측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한 거잖아요. 의원 시절 여태까지 지내면서 이렇게 한 적을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게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일날 자동으로 부의돼가지고 통과시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지만 사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알다시피 12월 2일날 정상적으로 예산안 처리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야당들이 예산안과 다른 법안을 연계해서 투쟁을 한 것이 많고요. 네. 아까 좀 전에 찾아보니까 지난 30년간 무려 22번을 그렇게 했고 이해찬이 당대표가 야당 시절에는 91년에 지방자치법 를 통과시킬 때 야당 역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을 연계해서 받아낸 적도 있거든요. 아하. 이번에 또 선거법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지금 소수 야당 세 곳에서 지금 예산안과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를 맞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빅2의 어떤 이해관계에 상충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소수 야당에서는 이것이 뭐 비록 성사는 안 되더라도 이런 그 선거 제도 개편의 어떤 당위성이랄까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론에 좀 더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네. 추후에 또 이렇게 또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는 이런 또 여지를 남기겠다는 이런 차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당대표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주면서 예, 이걸 갖다 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록 이제 선거법 개정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예산 선거법 연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옛날에 이런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야당을 갖다가 더 이제 발끈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다 본인이 또 여성과 관련해서 또 말실수를 하게 되니까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100%로 하든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일정을 제시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연동형으로 하되 권역별로 할지 100%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하든가 네. 뭔가 그래줘야지 말로는 뭔가 할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없다 보니까 이 군소 야당들로서는 지금 뭐 저렇게 농성에 들어가는 저런 상황까지 어떤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죠. 지금 이 문제로 이해찬 대표 못지않게 답답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원내 회동을 열었는데요.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1시간 만에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김성태 대표랑 무슨 얘기 나눴어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김재현 의원이 자료포인트라고 얘기하시는데. 화나서 나가셨어요, 김성태 대표? 안 오는 거 보면 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지금 사조에서 다시 막힌 건지. 그런 뭐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뭐 협상 중에 내가 무슨 쌈 붙일 일이 있습니까? 머리 아픈데 좀 다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12시까지 시한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12시 지금 넘어서 이런 상태로 가면 내일 처리 못하죠. 저도 예측을 못하겠어요. 회의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회의 시작하자마자 바깥쪽에서도 다 들리게 고성이 막 흘러나왔다고요? 예, 이제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기자들이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4조 원 세수 결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야당이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답변을 이제 지금 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4조 원 세수 결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최근에 유류세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내년도에 뭐 들어오게 되는 그 예산의 어떤 규모가 줄어들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한 4조 원 정도 결손이 발생했으니까 이 결손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의 지출 부분을 줄이든지 이걸 갖다 조정을 해라 이건데요. 네. 지금 여당에서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국회에 지금 예산이 넘어왔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그냥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전체 예산이 뭐 400몇 조나 되는데 이 중에 뭐 한 1% 정도인 4조 정도는 우리가 지금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예산은 정부에서 확정해서 국회로 보내는 건데 정부 잘못으로 이거 결손이 발생했으면 법에 따라서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새로 해서 네. 그 수정안을 국회에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둘이 맞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야당은요, 이번 예산안 심사를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조 세수 결손이 발생이 됐으면은 수정 예산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책은 전혀 없이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입니까?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죠. 국회에 저희들은 0%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 심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전에 허만섭 차장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거 쉽게 좁혀질 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펑크가 나게 돼 있거든요. 400조가 넘는 슈퍼 예산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세수 결손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전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정부가 부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부채가 늘리는 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처음부터 지금 얘기하는 대로 좀 잘못한 부분이,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라는 건 이미 예정이 됐던 부분인데 그거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미 법으로 12월 2일 날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따르자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참 이거 얘기한 대로 9일이 이제 본회의가 끝나죠. 그때까지는 참 협의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조 원 부분도 있고 이제 예산의 핵심은 결국 예산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거든요. 깎아야 그만큼 어떤 이제 본인들과 관련된 새로운 예산을 거기다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잘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1조 4천억 규모 정도로 삭감하는 데까지 지금 얘기가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한 4조 2천억 나아가서 5조 정도까지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산을 깎아야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민원성 예산 이런 것들을 또 그만큼 또 채워넣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의 간격이 지금 3조 이상 나지 않습니까? 아하. 이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인 거죠. 4조 원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의원들로서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서의 현재 접점을 네. 못 찾고 있는 것이 저 예산안 처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난항을 겪자 급기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방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법정기를 넘겼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통과를 해주십사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좀 더 얘기를 나눌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당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미 요즘 국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경질된 어떤 그 그렇죠. 정책부총리가 이제 예산안 처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금 그 마지막 임무잖아요. 예, 마지막 마지막이자 막중한 임무를 갖다가 이게 또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아주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이걸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실은 마지막에 되게 이제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경질을 하거나 뭐 교체를 하지 교체를 발표해 놓고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경우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사실 흔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뭐 후임 전에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상시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연말에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를 김동연 부총리가 또 떠안게 됐으니 네. 김동연 부총리는 머리가 아플 거고 그리고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항상 어떤 특정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향후에 뭘 하든지 간에 마지막 남은 임무를 말끔하게 하고 나가야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뒷말이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